안녕하세요. 민영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함께 나눌 텐데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관계를 맺고 인생을 좀 즐겁게 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관계 방해가 혹은 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이 갈등이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짧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각기 좀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아주 굉장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바로 움직여서 씻고 나가도 될까? 아니면 밥을 먹고 나가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늦춰서 다시 계획을 짜볼까? 혹은 날씨가 추우면 한 2, 3분 정도 좀 누워있다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볼까? 알람을 재설정할까? 이런 생각들을 아침에 조금씩은 다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내적 갈등이다라는 범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우리는 사회를 살아나감에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 사실 넓게 보면 뭐 나라와 나라, 또 기업과 기업, 혹은 부서와 부서, 또 기업과 그 속에 속한 개인 간의 어떤 다양한 외적 갈등이 있겠지만 우린 타인, 이 대인 간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주장이나 어떤 강의가 그렇지만 개인의 관심사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 관심사의 대부분은 결핍에서 또 출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살아나갔을 때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크고 작은 갈등을 많이 일으켰던 관계를 대응하고 풀어나가는데 많이 미숙했던 사람이라는 또 반성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앞으로 이런 갈등들을 좀 쉽게 해결할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미국에 사는 남자입니다. 제프리 엑스텔이라고 아마 다들 가보셨을 거예요. 맨하튼에. 2011년도입니다. 39살쯤이 되던 그 해에 갑작스럽게 여자친구한테 이별 통보를 받게 돼요. 결혼도 못하고 상실감, 외로움이 너무 컸던 나머지 그 맨하탄 곳곳을 걸어가면서 어떤 실험적인 전단을 갖다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전단인데요. 무엇든 대화하고 싶은 사람 연락을 주세요. 외로운 남자 제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화번호를 떼어갈 수 있게끔도 해놨죠. 근데 그의 생각은 이렇게 전단을 붙이면 많으면 한 12명에서 20명 정도가 그 다음 주에 연락을 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전단을 보셨다면 전화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몇 명 정도가 전화를 했을까요? 이 전단을 보고. 놀랍게도 대략 뭐 정확한 카운팅을 좀 하긴 어려웠을 건데 6만 5천 콜에서 7만 콜 가까이 전화가 왔다고 하고 그 안에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본인이 위로를 좀 받으려고 올렸던 전단인데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나머지 전화를 줬고 그렇게 대화하다 보니 그들에게 또 위로를 해주는 그런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됐죠. 이것 때문에 유명세를 타서 뭐 TV에도 나오고 이런 문답을 엮은 책을 또 팔기도 해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깨달은 시사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은 혼자 못 살더라. 외로운 사람이 굉장히 많구나. 사실 우리가 조직을 구성해서 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오늘 우리가 강연을 들으시지만 어떤 집단을 구성해서 강연을 들으시고 계시죠. 아침에 나오시기 전에는 가정이라는 어떤 조직에서 활동을 또 하셨고 어떤 날은 또 새로운 또 직장 혹은 교우 관계, 친구 관계의 어떤 조직을 구성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동굴 생활할 때부터 그랬다고 하죠. 그때 당시 조직의 규모가 직접적인 관계에서 한 15명 정도, 그러니까 15명하고 이제 부대 끼고 살아요. 각자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을 하면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사람 부대 끼고 살면 갈등이 생겨요, 많이 생겨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많이 생깁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잘 되어서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죠. 초원 생활을 하면서 그 규모가 직접적인 관계의 수 한 150명 정도, 10배가 늘었죠.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직이 규모가 10배 정도 늘면 갈등이 10배만 늡니까? 더 늡니까? 더 늘더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그런 것을 어디서 느꼈냐면 병원 조직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얘기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굉장히 큰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강연이라서 움직였는데 일단 들어서면서부터 내적 갈등이 시작돼요. 주차장이 5개입니다. 그럼 어느 곳에 주차를 해야만 제가 가야 하는 강연장과 동선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부터 고민하게 되죠. 일단 물어서 본관 건물로 가게 됐는데 지하 6층까지 있어요. 근데 대형 병원의 특성입니다. 아프신 분이 많이 오셔요.
찾을 데가 없는 거죠. 내려가면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죠. 과연 주차를 본관에 할 수 있는 건가? 내려와서 겨우 물어서 또 갈아타서 올라갔는데 신관으로 건너가서 강연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병원의 특성입니다. 2층에서 구름다리를 건너 신관으로 갔더니 신관은 또 지하 1층이래요. 예, 층고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물어 도착하니까 약간 소진이 오고요. 사실 좀 불편한 감정도 올라오죠. 안내가 불친절한 것 같기도 하고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저같이 건강한 사람도 일하러 가다가 느낄 수 있는 불편한 감정인데 연세가 조금 있는 분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방문했다면 저보다 훨씬 더 기분이 언짢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찾아갔던 분이 제일 처음에 만났던 간호사한테 태어나서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던지죠. 뭐 예를 들면 뭐 병원이 뭐 이렇게 커 하고 한마디 툭 던지고 돌아가요. 그럼 기분이 상합니다. 그렇게 돌아선 사람한테 그들이 모여서 하는 말은 무슨 환자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런 나쁜 환자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사람은 어쩌면 관계에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시스템, 환경에서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이제 숙명이죠. 그 안에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 근데 우리가 성장을 통해서 인생을 좀 풍요롭게 산다고 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을 포함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부대끼고 살면서 스트레스가 커지고 갈등이 커졌지만 의외로 좋은 결과를 하나 얻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들을 해결하려고 대화도 하고요. 대화 이전에 생각을 하죠. 생각을 또 많이 하고 깊게 자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뇌가 커지기 시작을 하죠. 인간이 인간답게 똑똑해지는 계기가 바로 그 갈등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것을 이제 소셜 브레인, 사회적 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문제들은 인간이라면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하면서 살 수밖에는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 규모가 더 커져서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 어디서 느끼냐면 현장 기업에 강연을 가면 많이 느낍니다. 오늘도 저희는 사실 갈등 국면에 있어요.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항상 여쭤보거든요. 오늘 갈등과 관련된 이 관계 수업인데 이거 어떻게 오늘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갈등 교육은 모름지기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갈등 교육이라서 빨리 끝나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그 소통 교육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끝내야 되고 뭐 리더십 교육 같은 경우는 더 없이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끝내는 교육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내기만 하면 되냐라고 했더니 그렇진 않다고 중간에 또 쉬어야 된다. 그래서 쉬면서 빨리 끝나는 것은 최대한 강의를 좀 짧게 하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짧게 하는 것 정도만 되면 충분히 만족하냐라고 했더니 또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이왕 듣는 거 재미 있어야죠. 재미만 있으면 되겠냐라고 했더니 그래도 강의인데 또 뭐 웃다만 가면 되겠냐고. 의미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또 빨리 끝내고 중간에 쉬어가면서 촉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TV 틀면 강연 프로가 많이 나와서 좀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뭐 감동적인 동기부여나 임팩트 있는 마무리가 있으면 금상첨화다. 총 5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5개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 보자라고 했더니 그분이 함께라고 혹시 얘기했냐? 그렇다고 우리에게 질문할 생각은 하지 마라. 참여를 시키지 마라. 결과적으로 이제 너 혼자 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을 테니 당신이 우리를 알아서 변화시켜보고 실패하면 우리가 박한 점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이제 수동적인 학습자의 모습입니다. 아마 강연을 해보신 분이라면 어떤 말인지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변하지 않을 건데 우리를 알아서 변화시켜라라고 말하는 요구가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지금 10년 넘게 계속 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특성이라고 저는 이해한 거거든요. 그럼 저도 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어려운 걸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 무엇을 해달라라고 저 같은 경우는 요구를 할까요? 뭐 예를 들자면 호응, 뭐 리액션 이런 것들 정말 바라지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의를 떠나서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으면 좀 쳐다는 봐야 되지 않는가? 네, 어떤 질문 같은 느낌 있죠? 그 끝을 올리는 듯한 어떤 뉘앙스의 이야기를 던지면 그냥 들었다 정도의 어떤 뭐 미동이나 네, 뭐 입을 열어서 이렇게 성대를 떨어서 발성을 해주시는 대답. 그 정도는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걸 좀 부탁드리거든요. 사실 우리가 길 가다가 이렇게 개가 갑자기 짖으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뭐야 인마 갑자기 이렇게 개가 짖어도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제 상호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현장 강의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강연을 떠나서 사람이 마주보고 대화하면 안 해야 될 행동을 강연에선 대놓고 하더라라는 거거든요. 윤리 차원에서 그런 것만 좀 지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요구가 조금 버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잘 안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부딪히는 것들이 우리가 사는 1터 또 3터에서 늘 반복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크고 작은 갈등 중에서 아직도 기억에 나는, 그래서 가시지가 않고 곱씹어보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층간소음을 겪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아파트 6층에 살았습니다. 저희는 낮에 항상 일을 나와 있기 때문에 아내나 저나 위층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수년 전에 갑자기 큰 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대장암 3기 진단을 갑작스럽게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아프신 분들이 가족으로 같이 계셨던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몸만 아프지 않습니다. 어디가 같이 아파요? 마음이 같이 아파요. 일단 뭐 수용 단계가 안 되는 겁니다. 몇 달 동안 저희가 이제 병원 수술을 앞두고 모시고 살았었는데 항상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내가 혹시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큰 벌을 하늘이 주셨을까부터, 내가 과연 수술이 잘 돼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부터, 혹시 가족들에게 피해는 주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것 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윗집애가 뛴다는 거예요. 한 달 정도를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불러서 아들아, 그 윗집이 좀 뛰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저는 뭐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고 낮에 같이 있어 봤는데 조용한 곳에서 낮에 누워 계시면 들리겠더라고요. 어떻게 들리냐면 이런 소리 들립니다. 타타타타타타. 4살 정도로 추정되는 여자애가 살아요. 4살짜리 여자애가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나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셨다면 경험해 보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게 항상 조용한데 이게 타타타타타타 하다 보면 누워 있는 사람이 하고 예민해질 수 있겠더라. 그래서 제가 조금 듣다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윗집에 올라가서 초인종을 겸손하게 눌렀습니다. 그 주인 아저씨가 나왔죠. 안면이 있는 분입니다. 이웃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죄송합니다. 그 아랫집에 환자가 같이 살게 됐는데 아이가 좀 뛰는 것 같습니다. 라고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하고 있는데도 뛰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 미안한 마음이지만 좀 서운한 얼굴이 있습니다. 그 복합적 얼굴이에요. 미안한데 서운한 표정이 왜 나왔냐면 저희가 예전에 처음 이사를 들어왔을 때 이사는 저희가 왔는데 윗집에서 떡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 왔는데 윗집에서 떡을 돌려. 그래서 굉장히 정이 넘치는 아파트구나 생각했는데 그 떡이 먹고 떨어져라 뭐 이런 떡이었는데 제가 안 떨어지고 이제 올라가서 컴플레인을 하니까 기분이 나쁘셨는지 보시다시피 우리도 그 바닥에 뭘 깔아놓은 만큼 깔아놨는데 애가 그거를 세게 뛰거나 없는 곳으로 뛰는 경우가 있다. 그건 자기도 너무 힘들다. 낮에 할머니가 애를 봐주는데 그 할머니가 4살짜리를 잡으러 다니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 오기 전부터 그런 컴플레인을 많이 받아서 자기들도 좀 힘들다. 그러니 조심은 할 텐데 만약에 뛸 수도 있어. 그래서 저에게 무엇을 요구했겠습니까? 조금만 참고 이해해 주면 안 되겠는가? 그러니까 저희는 좀 안 뛰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러 올라갔는데 미안하지만 뛸 수도 있으니 조금 이해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했죠. 이것을 칡나무와 등나무의 줄기 방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말려 올라가다 꼬이는 현상이라고 해서 칡나무 가래, 등나무 등자를 써서 갈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요구가 이제 충돌하는 거죠. 그렇게 내려와서 이 사람들 말을 했는데 안 고칠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죠. 왜 얘기했는데 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뛰어요. 그 다음부터 더 잘 들리죠. 의식을 하니까 더 잘 들리고 더 밉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하고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힘들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우린 과학적인 방법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주제는 아주 동일해요. 이사 가라. 그 정말 저희도 우습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 들어보셨나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이사 갔습니다. 한 3달 정도 안 돼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뭐 그렇게 박수 받을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사 가고 나서 7살 남자아이가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걔는 동생이 있어요. 여러분 4살짜리 여자아이가 혼자 뛰다가 5살 남자, 7살 남자가 같이 뜁니다. 이건 소음계의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애들은요, 어린 애들은 발로만 뛰지 않죠. 입으로 소리도 내고요.
뭐 자기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뭘 던지기도 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밤늦게 뭔가를 끌고 다녀요. 뭐 여행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새벽에 그 소리를 한 10분 듣다 보면 굉장히 소름이 돋거든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처럼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탁기가 이제 밤 12시 넘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그런저런 소음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사 온 지 3주가 좀 지났을 때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극에 달했죠. 참다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누르고 죄송한데 아랫집에 환자도 있고 환자가 없더라도 우리가 너무 힘들다. 아예 좀 뛰지 않을 수가 없겠냐라고 얘기했는데 이사 오자마자 이제 아랫집에서 처음 인사하는 게 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컴플레인.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최대한 노력을 할 텐데 앞으로 이렇게 띵동 누르거나 두들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윗집에서 막 소란을 크게 일으키는 것과 아랫집에서 점잖하게 초인종을 누르는 것 중에 불법적인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예, 띵동 누르는 게 불법이죠. 뛰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 강의 말미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규정과 법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것을 초월하는 윤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뛰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법으로 대응하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들이 결정할 문제고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할 텐데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싸움이 돼버리는 거죠. 내려와서 이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이사 온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들 기도했다고 나갈 것 같지도 않고 또 인터넷을 다시 한번 검색을 했는데 아랫집에서 방음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게 뭐였냐면 혹시 들어보셨나요? 층간소음 천장에 붙여놓고 스위치를 온하면 윗집을 이제 클럽으로 만들어주는 엄청나게 큰 진동을 전해줘서 대한민국 정서에 딱 맞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인지상정이라고 해서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깨닫게 해드리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소비자 후기를 읽어봤더니 효과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올라가서 몇 번을 올라가서 말씀드렸을 때는 콧방귀도 안 끼다가 출장 2박 3일 가면서 온 해고 갔더니 윗집 아저씨가 먼저 내려와 무릎을 꿇고 아이를 의자에 묶어버릴 테니 제발 스위치를 꺼주세요 라고 해서 협상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후기도 읽었습니다. 가격도 안 비싸길래 이걸 사야 되나 싶어서 와이프하고 상의를 했는데 결국 안 샀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쁜 것을 주면 더 나쁜 것을 받을 것 같기도 했고 또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타인에게 나쁜 것을 행사하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정의로운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 하루 이틀 또 견디다가 결국 저희가 이사 나왔습니다. 뭐 어찌됐든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소음으로부터 이제 해방은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상 살면서 삶 속에서 또 일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사는데 풀어가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심플한 방법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감정 다스리기. 시작. 감정 다스리기. 사실 제가 윗집에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일단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조금 더 컨트롤이 안 됐었다면 그 자리에서 아마 싸움이 일어났거나 그래서 안 좋은 결과를 맞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는다고 능사가 아니고요. 또 한편이 무조건 져준다고 해서 좋은 결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더 좋은 관계를 앞으로 누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감정 다스리기부터 얘기할 텐데 몇 년 전에 저희 아내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다라고 하면서 아내 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제가 중단을 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굉장히 큰 병원이었는데 봤더니 이제 복강내 출혈이라고 해서 위급 상황이다. 얼마나 긴장합니까? 그래서 좀 수술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수술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했는데 워낙 위중하다 보니까 수술을 좀 빨리 해주셨고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서 입원을 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아실 텐데 항상 병원에서는요 응급실에 온 환자를 위해서 그 좋은 병실을 제공해 주시죠. 6인실 병실 없습니다. 보통 이제 VIP 병실 정도가 남아 있다. 들어가겠냐라고 물어봅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죠.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VIP 병실 얼마입니까? 했더니 하룻밤 자는데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고 하면서 10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재벌 총수처럼 누려보자.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제 들어갔고 제가 간호사님 불러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중요하니까 얼마든지 우리 머물 수 있지만 혹시 싼 방이 나오면 연락 주시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감사하게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싼 방이 나왔다고. 그래서 얼마입니까? 했더니 50% DC가 돼서 50만 원짜리 방이 나왔다. 1인실. 그냥 50만 원짜리는 비싼데 100만 원 자다가 50만 원 됐으니까 얼마나 또 싸다고 느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옮겼습니다. 이틀 잤습니다. 얼마입니까? 150만 원에 추가 병실을 내리고 있었는데 수술이가 오셔서
퇴원해도 된다라고 감사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미안한데 하루만 더 지금 당장 집에 가면 내가 조금 힘들 것 같으니 하루만 더 있으면 안 되겠냐. 사람이 중요하지 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50만 원 병실료를 더 지불하기로 하고 3박 4일에 병실료만 200만 원이 드는 이제 의료 진료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를 더 연장하고 저녁에 이제 둘 다 TV를 보고 좀 쉬고 있었는데 똑똑하고 간호사가 들어와서 이제 약을 주시더라고요. 환자 저녁 약 드십시오. 근데 그때 시간 7시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6시에 밥을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약이 왔습니다. 밥이 안 오고 약만 왔어요. 이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제 스테이션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 아까 그 간호사는 교대에서 퇴근하셨고 이제 새로운 저녁에 일하시는 간호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 203호 환자인데 저희는 밥을 안 먹었는데 약이 왔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네? 네?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분이 그럴 리가요 하고 컴퓨터로 확인해. 에? 예,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수인계하면서 하루를 더 있기로 했는데 식수년에 안 잡은 거죠. 자, 하룻밤에 50만 원은 병실입니다. 밥 한 끼가 11,000원입니다. 밥을 안 줬습니다. 자, 환자 보호자라면 위급 상황에서 비싼 병실료를 지불했는데 밥을 안 주는 병원의 서비스에 화가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제가 화를 냈겠습니까? 안 냈겠습니까? 왜 안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이라서. 근데 차마 저 사실 근데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불편한 감정이 들었지만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 지금 근무자의 실수는 아니에요. 물론 소비자,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병원의 문제다라고 이제 격차 이론이라고 하죠. 너희 모두의 잘못이다라고 해도 되지만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전 근무자의 실수인데 지금 이 사람하고 풀어낼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 두 번째는 사실 밥을 못 먹은 건 제가 아니죠.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야 나중에 먹으면 되는 문제인데 당사자가 화를 내지 않았는데 어떤 생각인지 모르는데 제가 대신 싸운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지금 싸워서 뭔가 얻어내는 것과 조금 이해해주고 양보를 해줘서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잘 받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고 좋을까라는 생각이 순간 조금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생각이 한 번에 좋게 든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그 병원 간호사회 그 간호사 선생님들 교육을 꽤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 시민성이 발휘가 되었고 또 하필 그 간호사에서 교육하는 주제가 행복한 마음 경영. 그래서 그 과정을 강의하는 제가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객관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들어가서 누워 있는 사람한테 밥을 뺐다네. 배 많이 고프지? 했더니 와이프가 뭐라 그랬냐면 밥을 뺐다. 잘 됐네. 여보 내일 아침도 빼세요. 수술을 하고 입맛이 뚝 떨어져 있어서 11,000원짜리 밥을 줘도 한 2수저, 3수저 먹다가 일단 내려놓습니다. 그 남은 밥을 제가 먹거나 아니면 버렸었는데 잘 됐다. 그 비싼 밥 다 빼고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 드시고 그냥 자기는 죽 하나만 사다 주면 내일 아침까지 먹을 테니 돈이라도 아끼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순간 나쁜 감정이 사라졌겠죠. 아 이게 더 좋은 기회가 됐구나 하고 나갔는데 스테이션에 간호사는 이제 만절부절 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간호사님 내일 아침도 빼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넣어놨고 오늘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이러저러 해서 그냥 내일 아침까지 빼고 저희가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게 너무 감사했나 봐요. 그 다음부터 저희 방에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뭐 겨울인데 온도가 괜찮으신데 뭐 너무 뜨겁습니다 했더니 내려주시면서 바닥에 또 건조하니까 물을 좀 뿌리시면 어떻겠냐 해서 뿌려주시고 좀 이따 돌아서 또 습도는 어떠냐고. 그래서 당신이 뿌린 물 때문에 그걸 아쿠아맨이 된 것 같다 했더니 그러면 또 문을 열어주시면 된다. 창문 환기시켜주시고 입구에 조명에 뭐 센서 등을 껴드리면 어떻겠느냐. 또 밤 11시 들어와서 혈압을 재시면서 불편한 거 없냐. 그래서 제가 네가 제일 불편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까지 저희가 좋은 서비스를 받고 나가게 됐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일단 제가 부정적 감정이 올라왔을 때 바로 응대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저한테는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감정이 내려가고 나니까 와이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기회인데 나는 오히려 서로에게 득이 되는 방법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감정은 그런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그래 감정의 홍수가 잘 일어나거든요. 어떨 때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보통 운전할 때 그렇다고. 운전할 때 언제 기분이 갑자기 욱하세요?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앞차가 그 조용히 들어왔을까요? 훅 들어왔을까요? 훅 들어왔죠. 그 방향 지시는 켰어요, 안 켰어요? 안 켜고 훅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뭐가 같이 훅 들어오죠.
그래서 막 크락션을 울리고 브레이크를 잡고 입에서 막 방언이 막 터지면서 막 흥분을 해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가끔 나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식 만나러 가볼까? 하는 사람 마음의 앞차를 만나러 가는 경우. 그럼 만나러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무슨 김에 일을 저지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무슨 김에? 홧김에. 홧김에 일을 저지르면 후회합니까? 크게 합니까? 크게 할 짓을 의지를 갖고 가는 것. 그게 비합리적인 아주 나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욱해서 혈압이 차오르면 뭐가 열린다고 표현을 해요? 조금 그 열리면 돼야 안 돼요? 열리니까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실 쫓아가서 별로 할 얘기도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많이 여쭤봤는데 쫓아가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남녀 구분 없어요. 성격 구분 없습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쫓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이 쫓아가셨다길래 제가 뭐 하셨냐 그랬더니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막 나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욕을 했다. 그럼 욕을 들은 사람이 가만히 있었냐라고 했더니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었겠냐. 받은 만큼 또 돌려줘야 서로 마음 편하고 욕에 욕을 또 던져주고 그 욕에 욕을 또 더해서 또 던져주고 하니까 서로 부담이 돼서 그래서 운전하기 좀 곤란하겠다. 너무 부담돼가지고 좀 세워봅시다. 그래서 갓길에 또 차를 세우고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고 정을 한껏 담아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또 얼싸안고 우리가 한결의 민족이구나 깨닫고 또 피가 나면 야, 물보다 진하구나 한번 깨닫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늦었어 라는 동료에게 아침 누가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복수를 해줬어 라고 얘기한다면 잘했다고 해요? 못했다고 해요? 예, 잘못했다. 위험하다. 나 같으면 그런 짓을 안 한다. 그러니까 합리성이 있으면 안 할 짓을 비합리적으로 하게 되는 것들이 감정의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홍수가 들어찬 것을 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우리한테는 필요하죠. 그래서 혈압이 오르고 뚜껑이 열리는 것은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혈관이 좀 축소가 됐는데 압이 높아지다 보니까 말초까지 혈액이 잘 돌지 않아요. 그 손발이 차지고 그러다 보니까 압이 높아져서 안 좋은 상황에 오게 되는 것. 그러면 이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혈관을 다시 유연하게 확장시켜주고 피가 잘 돌 수 있게 해야 릴렉스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 편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호흡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끼어들었을 때 바로 가지 말고 3에서 5초 정도의 생각. 그때 이제 복식 호흡이라고 하죠. 예, 호흡을 충분히 릴렉스하게 해주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진 않아요. 보통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서 평온한 상태까지 가려면 15분 정도가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한 번에 다 참을 수 없기 때문에 2분이면 이제 그래프가 꺾여서 조금 더 편안하게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 2분도 한 번에 참기 어렵기 때문에 15초. 그래서 3에서 5초 릴렉스 했다면 그러고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남았다면 10까지 다시 세라.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갈등 해결 유형의 이제 회피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어떤 방법이 뭔지 적합한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일단 이 문제를 외면하는 거죠. 외면하는 시간 동안에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좀 안정시켰다면 2분까지 참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수월하게 참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감정의 홍수, 물을 이렇게 충분히 빼놨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이 자연스럽게 잘 해결되는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구를.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서 꽃단장을 하고 저녁에 뭘 먹을까 검색도 해보고 막 이제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전화가 와서 미안한데 오늘 못 나가게 됐어. 나 급한 일이 생겼는데 내일 만나면 안 될까? 미안해 하고 전화를 끊어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나빠요. 순간부터 뭐가 올라오죠. 5만 가지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아마 공통적으로 뭔가 무시하는 느낌도 좀 들고요. 다음부터 이 친구하고 만나야 되나? 뭐 이런 나쁜 생각도 아마 드실 거예요. 자, 상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3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나는 회사에서 아직 퇴근을 못했어요. 일이 좀 많았거든요. 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되고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습니다. 근데 친구랑은 만나기로 했는데 가자니 문제고 안 가자니 미안해.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 와서 야, 미안한데 오늘 못 만날 것 같다. 내일 만나면 안 돼. 미안해 하고 전화를 끊어요. 자, 기분 나쁘세요? 고맙죠. 자, 뭐가 달라진 겁니까? 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친구가 나에게 이 약속을 펑크낸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뭐가 변했냐면 내 상황이 조금 변했더니 반응이 달라집니다. 아까처럼 앞차가 끼어든 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약속을 일방적으로 펑크낸 것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만나고자 하는 내 욕구가 충족이 안 되어서 화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녀를 기르신 분 알겠지만 기분이 좋고 자녀가 사랑스러울 땐 그냥 엄마 100원만 주세요라고 하면 1000원도 줄 수가 있죠. 논리 이성이 없어도 설득이 가능해요.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 남편이 지나만 가도 짜증이 나죠.
그런 것처럼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외부의 반응, 자극이 어떻게 충족되는가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것을 욕구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상황처럼 앞자가 끼어들었거나 화난 상황이 생겨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겠죠. 맞습니까? 달라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극과 내가 끌어오르는 감정 사이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앞에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좀 자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라고 해서 이렇게 100만 원을 줬습니다. 보이죠? 100만 원. 받으시면 기분 좋으시죠? 그럼 집에 가서 남편에게 오늘 100만 원 받았어? 당신 옷 사 입어. 라고 주실 거예요? 혼자 쓸 거예요? 둘밖에 없어요. 혼자 써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혼자 쓸 거거든요. 남편한테 말 안 하고 집에 들어가서 옷 사 입어야지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밖에서 뭐 좋은 일 있었나? 웃고 들어오네. 뭐 강사가 100만 원 줬나? 이렇게 알아봤어요. 깜짝 놀라서 넌 어떻게 알았냐? 라고 했더니 뭘 어떻게 알아? 다 써있구만 이라고 얘기하죠. 어디 써있다 그래요? 얼굴에 써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100만 원의 자극을 받으면 100만 원의 감정이 생겨나서 100만 원 어치의 행동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건 아시겠지만 개나 고양이도 비슷하죠.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주면 그 자극에 따라서 감정도 생기고 그것에 따라서 침을 흘린다거나 꼬리를 흔든다거나 짖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물의 영장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동물하고 같으면 안 되죠. 뭐가 다르냐? 인간은 실제로 100만 원을 안 받아도 100만 원이 있으면 어떤 옷을 사 입을까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비슷한 감정이 생겨요. 인간만 자극과 상관없이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생각의 전환.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누가 째려보는 것 같으면 뭘 기분 나쁘게 나를 쳐다봐? 뭐야? 시비 거는 거야? 라는 생각과 뭐 이 주변에 뭐가 있나? 뭐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누구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혀 다른 감정 체계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감정의 홍수가 들어차 있을 때 물을 빼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 저 자극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 그로 인해서 감정의 방향을 틀어놓는 작업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감정을 잘 다스렸다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까 큰 수술 앞두고 계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행히 수술이 잘 됐습니다. 아침 문자가 왔어요. 병원에서. 오늘 퇴원을 하시게 되었으니 보호자는 아침 8시에 대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출근을 미루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래서 8시부터 어머니도 옷을 갈아입고 베드에 누워 계셨는데 9시가 될 때까지 나가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죄송한데 8시 대기하라고 했는데 지금 9시가 됐습니다. 했더니 수술이가 아직 연락이 안 돼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0시가 됐는데 나가라고 안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11시가 됐습니다. 3시간을 기다렸죠. 다시 나가서 죄송한데 제가 8시부터 기다렸는데 지금 3시간이 지났습니다. 했더니 수술이가 연락이 됐는데 아직 마지막으로 나가라는 결제가 안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12시가 됐습니다. 나가서 죄송한데 저는 못 나갑니까? 했더니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래요. 12시면 밥 시간이고 환자 약을 먹어야 됩니다. 했더니 저희가 바로 지금 식수인을 잡아드려서 밥을 드릴 테니 약 먹고 좀 기다리셔라. 그리고 저희는 편의점 가서 밥을 먹고 환자는 밥을 먹고 약을 먹고 이제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됐습니다. 화나요? 많이 나요? 많이 나요. 다 공감하시는군요. 아픈 분이 더 걱정이잖아요. 나갔습니다. 다시 스테이션으로. 그런데 3시가 되면 간호사분들이 교대를 해요. 새로운 분이 안 계십니다. 화를 냈을까요? 못 냈을까요? 아까하고 비슷한 이유죠. 일단 이 사람 잘못이 아니고 환자가 더 중요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또 한 가지 걸렸던 것은 그 병원에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분이 계셨습니다. 수간호사로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어머니가 입원하셨다고 해서 자주 문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혹시 그분에게 또 해가 될까 싶어서 망설이고 이제 결국 저희는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해결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감정만 다스렸다고 해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이어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합리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내가 더 얻어내야 되지? 내가 좀 당당한데 이 사과를 받아낼까? 아니면 컴플레인에서 내 서비스를 좀 받아낼까? 라는 생각과 반대로 내가 논리가 부족하거나 잘못이 커서 상대방이 무조건 옳았을 때는 내가 또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지? 내가 또 뭔가를 물어줘야 되나? 라는 내어주는 것에 대한 걱정.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로운 관계로 도약을 할 수 있는 윈윈 혹은 적당하게 주고받는 어떤 양보.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해결 방법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일단 문제를 좀 덮어둬야 되나? 피해야 되나? 이 사람을 영원히 보지 말아야 되나?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런 갈등 해결에 다양한 연구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뭐 3가지다, 4가지다, 5가지다, 6가지다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월마트 호커의 갈등 전략, 해결 전략이 5가지인데 2가지 축으로 이야기를 해요. 세로 축은 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떳떳하고 당당한가, 내 논리가 얼마나 우세한가, 내가 옳은가에 대한 부분. 상대방과 내가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유지하는 게 좋은가, 또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불리한가, 내가 얼마나 지금 논리가 약한가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세로축은 나, 가로축은 이제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논리가 우세한가, 상대방이 얼마나 논리가 우세하지 않은가에 대한 축이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제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습니다. 제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겨야죠. 그럼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을 경쟁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경쟁형은요, 내 논리가 우세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쓰냐면요, 급한 상황에서 옳은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지금 이 강연장에 불이 나요. 예, 그래서 제가 대피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우리 선생님께서 제가 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못 나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제가 그러면 뜨거운 밤 보내십시오 하고 나가게 되면 안 되겠죠. 이분이 거부하고 저에게 험한 말을 할지라도 저는 이분을 끌어당겨 밖으로 꺼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좋은 얘기를 듣는 옳은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기 없는 결정을 할 때나 옳은 일을 행동해야 될 때, 또 내 논리가 우세할 때는 경쟁에서 받아내는 것이 좋다. 근데 저는 간호사분들하고 2번의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논리가 우세했지만 오히려 양보를 했죠. 수능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상대방 논리가 우세하거나 제가 잘못을 했었을 때 보통 양보를 하게 되는데, 저의 경우처럼 양보를 조금 헤어드리면 제가 얻는 것이 더 크거나 아니면 좀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돼서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는 조금 양보해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후배가 늦었지만 그래, 5분 정도야 큰 문제가 없으니까 다음부터 늦지 마 라고 혼내지 않고 보다듬어주고 이해해 줬을 때 더 멋진 선배가 될 수 있는 건 이게 수능입니다. 세 번째는 이도 저도 아니어서 지금 명확한 방법이 없을 때는 일단 덮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하나, 감정이 격해져서 감정의 홍수가 들이찼을 때 이성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 회피를 하면 되냐면, 느낌이 지금 회피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아마 드실 건데요. 어떨 때 하면 좋냐? 영원히 이 사람하고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서 차라리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안 만나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 라고 했었을 때는 영원히 덮어두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중앙에서 반반 정도의 성과를 가져가는 것. 흔히 우리가 노사 타협, 정치권에서 여야 타협이라고 얘기하죠. 예, 서로가 양보를 조금씩 해서 어떤 적정선을 찾아가는 것을 타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을 이제 협력형이라고 흔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선생님 약속을 해서 제가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는데 급작스럽게 제가 약속이 변경됐어요. 근데 발을 동동 구르실 건데 그땐 제가 택시비를 조금 지원해 드려서 편안하게 가시고 전 제 볼일을 보러 가면 서로가 윈윈이 되죠. 안 좋은 관계인데 이 사람하고 프로젝트를 하면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싸웠지만 일단 덮어두고 이 프로젝트로 우리가 시너지를 내봅시다 라고 새로운 관계를 맺었을 때 협력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서로 안 좋은 관계인데요, 더 큰 적이 나타났을 때 일단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저 적을 물리칩시다 라고 했었을 때도 협력이 가능할 겁니다.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하고 부산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둘이 전화 통화를 해서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산 사는 친구가 내려온나? 했더니 서울 사는 친구가 야 멀자, 네가 올라와. 서로 싸우죠. 경쟁하는 겁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알았어, 내가 내려갈게. 수능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서로 기싸움이 좀 강해요. 그러면 야 일단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회피가 되는 거고요. 협력은 이번에 만나지 말고 뭐 내년에 뭐 동문회 있잖아, 그때 만나자.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방법이죠. 타협은 뭡니까? 뭐 중간 뭐 천천히 대전에서 만나자, 혹은 내가 내려갈 테니까 모든 식사는 네가 제공해라 라는 것도 좋은 타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찾아가시면 되는데 어느 한 유형으로 시작돼서 귀결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회피로 가서 좋은 방법을 찾았더니 경쟁으로 갈 수도 있죠. 경쟁이 지속되다 보면 또 타협으로 혹은 협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래서 모든 유형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합리적인 해결까지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야 됩니다. 갈등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갈등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느꼈어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일정이 바빠서 늦게 들어옵니다. 늦게 들어오면 이제 씻고 쉬기 바쁘거든요. 인정받기를 원하죠. 이렇게 고생을 하고 들어왔으면. 그런데 오늘 아내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내는 직장을 다니기도 하지만 평일날 집에서 아이를 보기도 합니다. 2가지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어요. 근데 낮에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면서 육아 및 가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퇴근을 해서 쉬고 있는데 아내는 잘 때까지 육아를 이어가죠. 과연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만 새로운 문제 해결, 새로운 인식이 가능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 좋은 가정,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갈등입니다. 그 전까지 몰랐는데 문제를 일으켜보니까 새로 깨닫게 되는 것, 새로운 문제의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이 갈등이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마주서다, 마주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마주본다라는 것은 등을 돌리지 않았으므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악플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무플, 무관심이거든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해결할 의지가 있고 해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히려 갈등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만 시작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제가 처음에 그 층간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사 갈 즈음 돼서 깨달았는데요. 7살, 5살 아이가 막 뛰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크고 있는 겁니까? 비정상적으로 크고 있는 겁니까? 매우 정상적이죠. 사람이 4-5살 정도가 되면 하체에 양기가 많이 몰린대요. 그래서 막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크고 있는 아이가 정상으로 크지 않아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어쩌면 건설 쪽의 문제인 것이지 윗집과 아랫집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피해자고 윗집은 가해자라는 이분법이 옳은가? 어쩌면 우리는 힘을 합쳐서 이 문화를 개선해야 되는 동지가 아닌가? 교육을 들어온 분과 교육을 하는 사람은 이 조직의 좋은 성과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 팀이 아닌가? 근데 공교롭게도 늘 이 안에서 문제가 생기죠. 물론 사는 동안은 잘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쟁 상대,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을 수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의 팀이 되는 것이 옳겠구나.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발견한 글귀가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성공회대 교수였던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윗집 아이가 뛰거든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올라가 건네주며 그 아이의 이름을 물어봐라. 그럼 아이가 고마워서 안 뛰냐? 뛰지. 좋아서 더 뛰지. 근데 이제 아는 놈이 뛰니까 조금은 덜 밉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뛰지 않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우리가 참는 것도 불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적절한 선을 유지해서 서로 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뛰지 않게 하거나 참는 것은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인간의 간자는 사이 간자죠. 어떤 사이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으니 그 사이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노력들을 그 틈을 메워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인간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좀 인간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죠. 맞습니까? 서로의 몫을 해가면서 적절한 선을 넘지 않고 함께 좋은 교육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비관주의 철학자라고 쇼펜하우어 고슴도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고슴도치는 날씨가 추우면요 서로 간격을 좁혀서 체온을 유지해요. 그러다 보면 가시에 찔려요. 아픕니다. 그럼 떨어져요. 그럼 추워요. 다시 붙어요. 아파요. 떨어져요. 추워요. 그런 바보 같아 보이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찔리지도 않고 어느 정도 따뜻한 적정거리를 찾아내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면서 항상 갈등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고슴도치의 가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항상 찔릴 수밖에 없으니 그것에 아파하고 아예 물려나기보다는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서 서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적정한 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인간답게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간은 이 태도에 있어요. 중국의 사상가죠. 맹자 있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성선설. 그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을 한 사례가 어떠냐면 중국의 우물은 턱이 나자 아이가 기어가다 빠지는 사고가 종종 일어났대요. 근데 우리가 처음 보는 아이가 우물가로 기어가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그럼 아이를 구하시겠죠. 알아서 구하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데도 구해요. 그럼 구한다고 상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안 구한다고 벌을 받거나 비난을 받나요? 그러지도 않거든요. 그런데도 구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맹자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그 아이가 빠졌을 때 겪게 될 아이와 가정의 고통을 내가 지금 느끼기 때문에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아픔과 상황을 내가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힘, 때로는 무단행동, 법을 어겨서라도 그 사람을 돕는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그런 마음을 안고 있다면 윗집과 아랫집이 공존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남자아이입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 아이는 그냥 거실에 대각선과 대각선을 끊임없이 왕복을 하며 물건을 이제 나르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물건들을 이제 다양하게 나르고 던지고 합니다.
그때마다 툭툭 떨어지는 장난감 소리 때문에 이제 깜짝 놀라죠. 아무리 제가 말려도 끊임없이 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동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그냥 낮밤 구분 없이 하고 물건을 던지고 하고 물건을 던지는데 그때마다 옆집 아랫집 걱정이 되니까 예민해지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자꾸 제가 뛰지 마라는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그때 당시 윗집도 그래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마음이 조금씩 생기게 돼요. 마음이 같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심이에 같을여라는 한문이 올라가 있는 글자가 서라고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나의 마음이 같구나. 제가 교육장에 가서 대답을 안 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만나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저도 강의를 많이 들어보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듣고 계신데 앉다 보면 졸음도 오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시죠? 나쁜 마음으로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는 경험을 제가 하고 나서는 이분들도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답변을 안 하시는 이유가 내가 답변을 안 해서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어 교육을 망쳐야지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감정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성이라고 하죠. 원래 그러한 성질. 그 성질 앞에 제가 화내면 나쁜 성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성질을 수용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니 그럼 나는 어떤 교수법, 어떤 전략으로 오늘 교육을 이끌어갈까를 고민하는 게 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저만의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019년 기해년 이제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올 텐데 우리가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추워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얼마 전까지 미세먼지 말이 많았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겨울은 또 싫다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겨울은 매년 오죠. 또 그렇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날 수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적용하다 보면 곧 뭐가 와요? 봄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봄이 오면 또 봄이 좋구나 또 하실 텐데 또 여름이 와요? 그럼 또 덥다고 또 화내고 그러다 보면 또 가을이 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생겨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버텨보고 좋은 관계, 좋은 틈을 유지할까를 고민하면서 사시는 것 그게 우리의 이제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